자, 여러분 오늘도 그릭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학 지문이고요. 제가 좀 지문이 까다로웠죠. 정보량도 많고 여러분들 중에 또 이과 문과를 막론하고 법학 지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제가 1대1로 코칭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니까 여러분들 법학 지문 미치겠어요. 뭐 며칠 뒤에 법학 지문이던데 또 커리큘럼 본 친구들은 걱정돼요.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또 제가 법대 출신 국어 강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법학 지문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원포인트 레슨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법 규정의 3단 구성을 기억하라 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법은요. 의, 요건, 효과의 3단 구성을 띱니다. 다시 의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철학 지문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철학 지문도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논의들은 이런 의의가 있다라는 의의를 얘기하면서 글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의의는요. 의미, 가치, 그렇죠? 이 법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 윗글에 대한 설명 1번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필요성이라는 말도 가치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법은요. 맨 처음에 의의를 밝힙니다. 이 법의 가치, 이 법의 필요성, 이 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어떤 조건들을 따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이 말 그대로 요건을 충족해서 이 법이 시행됐을 때 효과까지 함께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 의, 요건, 효과 뭔지 아시겠어요? 법 같은 경우는 법 규정 자체가 그리고 법 관련 지문 자체가 맨 처음에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이 법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한 요건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법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신다면 법학 지문 만났을 때 의, 요건, 효과로 단락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 역시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법은 기본적으로 3단 구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법학 지문 뭐 국어 교수님들만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법대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모의고사 지문들을 함께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3단 구성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품종 개량은 이전 품종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더욱 부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품종의 개량이 이러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품종의 개량의 가치에 대해서 개념과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중심화제가 안 나왔다는 거죠. 중심화제는 이 문단에 나오는데 그러나 역접의 접속사 뒤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거야. 자, 보이시죠?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의의입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의 필요성,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중심화제 자체가 식물신품종보호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라고 이 문단을 정리하신 다음에 전개 방향까지 법학 지문에 대한 어떤 기본 골격을 알고 있다면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식물신품종보호법이 어떠한 조건들을 달성하면 실제로 효과가 발현이 되는지 그 요건들을 따져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보이시죠? 만약 육성자 자신이 개량한 식물의 품종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자, 이제부터 뭐가 나옵니까? 요건들이 나오는 겁니다. 품종보호권이라는 게 실제로 생기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가?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3, 4문단에 걸쳐서. 자, 그러면은 결국에 품종보호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씨 없는 수박 같은 거, 뭐 그 우장산 박사인가? 그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분들이 발명을 한단 말이에요.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뭐 과실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더 좋은 어떤 그런 과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뭐 또 키우기 쉽게 만들기도 하고 당도를 더 높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품종 개량을 통해서 이 판매 증대로 이어지는 그런 발명을 한단 말이죠. 누가? 여기에 육성자라는 말이 나오죠. 육성자. 이 육성자가 어떻게 보면 개량 발명가라고 할게요. 그렇죠? 어떤 식물의 종을 개량해가지고 품종을 개량함으로써 이용 가치를 더 높이는 사람들 육성자라고 하죠. 이 육성자들이 품종을 개량할 때
그 육성자들의 어떤 저작권, 일종의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열심히 발명하고 열심히 개량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권리와 가치를 보호받아야 더 많은 육성자들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 그 종자산업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부터 그러면은 육성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물의 품종보호권의 요건 제가 넘버링 해놨어요. 첫 번째 신규성이야. 그 다음에 구별성이고 세 번째 안정성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가면서 이 신규성과 구별성,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이 해당 품종들이 신규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 남이 벌써 개량한 거면 이거는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품종 보호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별성, 남하고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안정성,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그 품종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이 식물의 개량을 인정해 준다. 품종 보호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용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식물의 내용적인 요건들이 다 그 품종의 어떤 내용적 요건들이 충족되느냐를 확인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행정적인 요건들을 따지고 있다라고 저는 봐야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한다?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도 일종의 조건이죠. 이 식물의 품종보호권이 발현되기 위한, 효과가 발현되기 위한 요건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자,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자, 원칙적으로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런 정보들 놓치지 맙시다.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출원한 날 품종보호 출원일로 인정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내가 품종보호를 출원하면 출원한 날 인정이 되는데, 자, 이때 특이한 경우죠. 어떤 경우냐, 재외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최초로 품종보호를 출원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품종보호를 출원했을 때는요, 품종보호 출원일의 적용을 최초의 출원일, 즉 외국에서의 출원일을 품종보호 출원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과 예외로 구성된 정보들은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 왜? 원칙과 예외는 항상 출제가 된단 말이야. 선지. 그렇죠? 자, 보시면 원칙과 예외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뒷부분에서 문제에서 좀 더 다뤄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출원 날이 아니라 최초의 출원일을 품종보호 출원일로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넘어가서 계속해서 요건들, 의의신청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심사관이 심사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거절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품종 보호료를 납부하면 이것까지 요건인 겁니다. 이 요건들을 다 달성하면 그때 품종 보호권이 설정이 된다. 이때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문단부터는 뭐니? 이 품종 보호권의 요건까지 얘기했으니까, 어떠한 조건들이 달성됐을 때 품종 보호권이 설정되는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품종 보호권이 설정됐을 때 효과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 전개 방향을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네요. 이제 보호 품종을 내가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존속기간이 25년이고 식물은 20년입니다. 이거 당연히 비교대조 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또 보기에서 정답 선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효과를 얘기하는데, 실시료도 지불을 해야 되는 거니까 품종보호권자 입장에서는 실시료를 지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단 예외적인 내용 다시 얘기하네요. 이런 예외 사항들이 있다. 언제?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뭐라 그랬죠? 원칙과 예외. 특히 이 원칙과 예외를 가르는 표지어가 단 같은 경우, 다만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지어가 나오고 법학에서 정보가 원칙과 예외로 나눠지면 나한테 오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이 원칙과 예외는 반드시 출제된다는 거야. 원칙과 예외를 나누는 게 원래 진짜 어렵거든. 내가 이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래. 제일 어려운 게 원칙과 예외를 나누는 거고, 거기서 더 어려운 건 예외. 단 이 예외 중에서도 이럴 때는 다시 원칙으로 간다. 그 예외 그리고 예외로 갈수록 법대생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법대 교수님들도 그걸 알아. 그럼 평가원의 법학지문을 출제할 때는 원칙과 예외로 정보 처리를 막 복잡하게 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배치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 보이시죠? 실시료를 지불해야 돼. 이게 원칙이야. 단 예외가 뭐야?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칙은 뭡니까? 품종 실시료의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해지 않아서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까지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의와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뒤에 효과와 그 효과가 언제 소멸되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괜찮아요?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품종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은 품종의 실시료는요. 아까 방금 읽은 거죠.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실시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계약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이 된다.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여러분들 다 외우지 않아도 아까 원칙과 예외 얘기하는데 어디였지? 아, 여기야. 맞죠. 실시료 얘기하는 데가 어디였지? 실시료 지불해야 돼. 예외적으로 품종의 육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불해야 되고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 계약에 따라 결정돼. 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위에 문단 한번 넘어가서 확인하시고서 한번 고르셔도 돼. 여러분들 중에 진정한 비문학 읽기는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때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야. 뭐 이런 훈련들을 받은 친구들이 있더라고.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그렇게 읽으면 당연히 좋지. 내가 처음에 읽으면서 필자와 대화하고 사고력을 발휘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모든 내용들을 내가 뇌리에 넣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풀면 제일 좋긴 하지.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큰 구조 위주로 중심 내용 위주로 이해를 하고 세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셔도 괜찮다 이거야. 일단 내가 큰 중심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글을 독해할 수 있고 그 구조를 내가 장악을 해놨다면 그 세부 내용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겠지. 중심 내용을 표지판 삼아서 찾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3번이야. 넘어가서 확인해도 무방하다. 내가 이거 써놨어.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한 번 글 읽은 다음에 문제 풀 때 지문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막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 많아서 돌아가도 돼.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훈련이 되면 이제 조금씩 돌아가는 빈도수가 더 줄어들 겁니다. 자, 좋습니다. 품종보호권 설정을 위한 절차니까 요건들이죠. 요건들 다 정리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아닙니다. 요건 8번이 뭐였어요? 첫 품종보호료를 내면 그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1, 2, 3, 4도 다 요건에 대한 내용들이잖아. 그러니까 법학지문이니까 또 요건 정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요건 정보 처리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고요. 쭉 읽었을 때 기본적으로 또 원칙과 예외로 나뉩니다. 자, 보시면 병은요 신품종 육성을 예외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사례 2는 예외니까 사례 2는 예외니까 을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군. 이런 선지들은 빠르게 정보 처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정답은 5번인데요. 기간이 사례 1과 사례 2에 사례 1의 A가 사례 2의 B보다 더 길겠군? 아니죠. 왜냐하면 사례 2 같은 경우는 포도나무 품종이잖아요. 포도나무 품종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자, 여기에 과수라고 하니까 이 포도나무 품종 잎목 이제 그 나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25년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식물 얘는 화해잖아요. 화해 그냥 꽃 아닙니까? 꽃은 20년 그죠? 과수 과일나무는 25년 그렇기 때문에 사례 2가 더 길다. 사례 2의 B보다 사례 1의 A가 더 길다라는 문장 허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자체가 원칙과 예외를 여러분이 구분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있고 그 각자 어떤 그 이제 화해일 때 그렇죠? 그리고 과실이나 잎목일 때 그 비교대조의 어떤 능력 비교대조하는 능력도 여러분들 측정하고 있는 3점짜리 문제였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을 거쳐 지나다는 경유죠. 경유라고 하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경과는요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걸 의미하니까 가볍게 어휘 문제까지 체크를 좀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 품종계량 이 법에 대한 의의와 식물신품종 보호조 이 법의 의의 필요성이라 그랬어요. 요건 어떨 때 이제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이 식물신품종 보호 제도가
효과가 발현이 되는지 내용적인 요건과 행정적인 요건 확인하시고 효과와 그 효과의 소멸까지 법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법지문 읽을 때 친구가 나 법지문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 야, 의, 요건, 효과로 나눠봐. 개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친한 친구한테만 얘기해줘. 알겠지?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법학지문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고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데일리 퀴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데일리 퀴즈는요.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의, 요건, 효과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의, 요건, 효과 세 가지가 다 적혀 있어야 정답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1일 1문장입니다. 저한테 요새 과제 제출해 주시면서 선생님이 1일 1문장이 힘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피드백, 여러분들이 나한테 과제 제출해 주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피드백이 또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대부분 과제를 새벽에 채점을 하거든요. 새벽에 채점할 때 저는 오히려 하루 종일 수업하고 와서 여러분들 과제 채점하면서 에너지를 오히려 받아요. 그래서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달리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제가 좀 뭔가 힐링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또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여러분 과제 읽으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배움은요 우리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성을 다해 갈구하고 부지런히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갈구하고 집중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내자. 자, 내일 봅시다. 안녕.